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31일 1월도 오늘로 다 갔네요. 제가 생존 우선순위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제 스스로가 소리내어 읽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뉴스를 눈으로 읽겠죠. 그리고 편집을 하는데 두뇌 브레박스에 제 머리가 돌아갈 겁니다. 고정관념도 있을 거고, 그런 어떤 그 사고방식이 이 제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겠죠. 그래서 눈으로 읽기보다는 인식의 개선 또는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가 소리내어 읽은 것을 귀로 직접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리적 측면에서도 아웃푸트는 인푸트가 들어가서 뭔가 이 기업으로 비유한다면은 공장 그 생산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그 생산 프로세스가 뭔가 개선이 된다면은 아웃푸트도 개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의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좀 빠르게 끝날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지정학 리스크 탑 10의 내용은 세계는 지정학상의 와일드 웨스트 시대로 요구되는 일미동맹의 업데이트, 오카자키 연구소 포린 폴리스의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오카자키 연구소가 풀어내고 있습니다. 종래의 신자유주의적인 룰에 근거하는 구조는 무너지고 파워는 분산되어 세계의 많은 나라가 3개의 약탈적이고 수정주의적인 대국에 대한 새로운 다자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여기에서 3개의 약탈적이고 수정주의적인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트럼프에 의한 경제의 수렁화, 인공지능이 미국의 경제 성장, 주식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금융자산은 과대평가돼 AI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은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두 번째 위험, 질서의 붕괴. 지금은 쇠퇴하고 있는 자유주의 질서와 그 뒤에 나타나는 것 사이의 공의 기간에 있다. 트럼프가 구체제를 파괴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세 번째 리스크, 미국의 서방구로의 중점 이동. 트럼프는 국가 안보 전략 중 몰로주의 트럼프적 귀결을 주장하며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위협과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내세웠다. 콜롬비아나 쿠바에 대한 엄격한 관세나 제재가 올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군대를 파견해 마두로 대통령을 타도할 가능성이 있다. 요게 1월 3일 날 미리 이런 거를 했던 글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번째 리스크, 제3의 핵시대, 강대국 간의 경쟁이 새로운 핵 리스크를 낳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대 강국은 핵무기 비축 증강과 새로운 핵실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확산 위협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섯 번째 리스크, G세대의 반란. G세대는 인터넷 검열, 정부의 부패, 일자리 부족의 환멸을 느꼈고 2024년 이후 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네팔에서는 젊은이 주도의 항의 쓰나미가 정부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G세대의 역량은 온 세상에 파급될 것이다. 요거는 요건 좀 물음표를 하고 싶네요.
여섯 번째 위험, 우크라이나 이후 힘을 얻은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분쟁은 첫 해에 해결되지 않으면 10년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3년간의 전쟁 후 러시아는 우위에 서서 돈바스를 강제로 탈취하거나 평화 합의로 넘겨받지 않는 한 화해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일곱 번째 위험, 기후 문제의 쇠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약화되는 심각한 리스크가 있으며 가장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이 기후변화 대책에 반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도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 여덟 번째 위험, 위험한 중동. 이 지역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문제인 가자와 이란은 평화에 가까워지기보다는 분쟁의 재현에 가까워질지도 모른다. 아홉 번째 위험, AI 큰 파괴자. AI는 의료 측면에서 편익을 가져오지만 많은 기존 일자리를 무의미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혼란을 낳고 민주주의의 붕괴에 기여한다. 열 번째 리스크, 불안정한 아시아 태평양. 미중 관계는 26년 내에 안정되어 있을 것이다. 올해는 안정되어 있을 것이다. 안보상의 분쟁 리스크는 오히려 인도, 파키스탄 간의 긴장에 있다. 힘의 요소가 강해지는 시대의 일본. 10개의 리스크인데 요거 오타네요. 경제 리스크를 중시해 중국 리스크를 낙관시하고 있다. 이 기사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군사작전 하루 전에 실렸지만 그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졌다. 혼돈의 시대의 도래인데 많은 식자들이 비슷한 예상을 하고 있다. 지정학상의 와일드 웨스트라는 표현도 나온다. 국제관계의 구성 요소를 힘, 룰, 이념의 세 가지로 파악한다면 룰이 지배하는 영역이 축소되고 힘이 지배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사는 총론 부분에서 세계의 약탈적이고 수정주의적인 대국이라고 적었으며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룰을 깨고 힘을 통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존재로 파악된다. 일본은 반대로 스스로가 약탈적이고 수정주의적인 대국의 3개국에 대치하는 힘의 실체가 되는 것은 어떨까? 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 이외의 미들 파워로 힘을 합쳐 맞설 여지는 있는가?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 중 어느 한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일본을 둘러싼 위협의 상황, 가치관의 공통이익으로부터 보면 미국이라는 선택이 된다. 미국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존재에게 강대국 상국 중에서 그것이 일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미일 동맹에 대한 시각을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상호 신뢰라는 유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어디선가 업어치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면 버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만큼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해 상대에게 있어서 불가결하고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것이 어려운 존재가 된다. 그러한 높이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현재의 미국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의 현 상황을 보면 미국을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미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된다. 한편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지정학상의 와일드 웨스트에서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생존을 지켜갈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힘과 질서와
이념 이 세 가지가 어, 동일한 크기로 견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파워, 힘에 의한 것이 증가하고 국제 질서는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게 참 그 오케스트라 음악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 캐리비안의 해적이 미국 플로리다, 쿠바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북미 미국에 상륙해서 신분 세탁을 해 가지고 살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제2의 캐리비안이 해적이 되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자신의 이익을 지켜갈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로만 결론을 내는데 오카자키 연구소가 이런 표현을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한일 동맹의 필요성을 믿을 파워로서 혼자서는 어렵다면은 누가 파트너가 되겠. 물론 미국 쪽에 붙는 붙는 건데 한국 빼고 니들만 미일 동맹을 한다? 그거를 강화한다? 그거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될 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지정학 리스크를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될까? 아니 연결관계가 뭐 시도를 해볼래다가 요거는 나중에 또 연구를 좀 더 해보기로 하고 핵심이 뭐냐? 핵심이 이런 변화 리스크가 시작된 핵심이 뭐냐? 음, 미국 서반구 중점 이동도 결과거든요. 이 핵심 이동은 뭐냐? 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폴린 폴리시지를 인용하면서 힘이 시대에 일본이 미들 파워로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논하고 있다.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결론이기도 하다. 한국도 직관은 미국인데 이상향적인 균형회계 운운하는 게 현재의 이잼 대통이죠. 지정학 리스크 열을 인과관계로 연결하기는 비합리적이고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힘의 시대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해보자. 힘의 시대로 가는 원인은 무엇인가? 2차 대전 후 80년의 세계 질서는 정상이 아닌 오히려 비정상이었다고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 원래가 인간이란 정도 양육강식이 정상이다. 그 정상으로 돌아갈 뿐 아니냐? 힘을 키워야겠지만 강자에게 붙어야 산다. 그게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소멸할 것이다. 제 얘기입니다만은 이 소리내어 읽기 생존 우선 수리 방송을 하면서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이솝 그리스 수천 년 전에 그리스 이솝 아저씨의 충고 박쥐되지 말어 한쪽에 확실히 편을 서서 해라. 음, 미국이 독수리 상징이니까 조류 편이고 날라다니고 뭐 세계를 날라다니고 그러는데 중국을 포유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국내에서도 친중파가 있고 그 다음에 친미파도 있죠. 그게 이제 나중에 운명이 갈리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 편에 확실히 서라. 이것이 이족 아저씨의 우화입니다.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의 1. 감시 목록의 계속 지정. 앵화 약세 요인도 언급. 1월 30일 FNN 프라임 온라인 미국 재무부는 외환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앵화 약세 요인에 대해 무역 상대국의 금리 차와
일본의 새 정부에 의한 확장적인 재정정책 전망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환율 조작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감시 리스트 대상으로 일본과 중국, 한국 등 10개 국가와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감시 명단에 들어가는 세 가지 기준 중 큰 폭의 경상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 두 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의 명당 진입은 2024년 6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환율 개입에 대해서는 1991년 5월 이후 일본 당국은 적어도 365일에 걸쳐 개입했고 그중 322일은 eng화 강세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요거는 약간 비판적인 표현이네요. 고 분석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엔저 저항을 위한 개입은 역사적으로 eng화 강세 저항을 계속해온 추세의 전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5년 6월에 전회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일본은행에 대한 금융 긴축책의 계속을 요구하는 기술은 보류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워싱턴 김은정 특파원 조선일보에서 1월 30일. 재무부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 10국을 환율 및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한 관찰 대상국 모니터링 리스트 목록에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 일정 수준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세 가지.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되고 두 가지만 해당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원화 약세에 대응해 시장에 개입한 사실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고서 기간 중 한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원화 절하 압력 속에서도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당국은 해당 기간 국내 총생산의 약 0.4%에 해당하는 73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 순매도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앞으로 특정 국가가 자국 통화 가치 하락 또는 상승을 막기 위한 개입을 대칭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위적인 평가 절하에 집중했던 감시의 초점을 평가 절상 방어까지 넓힌 것으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자율성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 재무부는 또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 외에 비전통적인 수단까지 감시망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국민연금 같은 정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의 해외 투자 활동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실 이 환율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거, 뭐 이거는 제가 읽어봐도 사전에 이 두뇌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기초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오히려 지금 지식을 조금 축적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네요. 산업재편 논의 속 SK온 향방 주목, SK그룹 고심, 노재훈, 오기훈 두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30일 배터리 업체 SK온에 대한 SK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조 원 규모 부채성 자본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배터리 3사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현실적으로 SK가 SK온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SK는 대외적으로 SK온을 팔지 않고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물밑에서 잠재적 인수 후보와 접촉한 상황이 포착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줄 곳이 있어야 매물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며 현실적으로 SK온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주도의 과감한 구조 조정이 최선이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SK온과 2022년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해온 포스코가 인수 제안을 받고 재무 사정을 이유로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SK온과 SK이노베이션이 조달한 부채성 자본은 총 5조 원에 육박한다. 이 사진은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자리한 SK온 배터리 공장. 우리나라 규모의 제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하는데 SK온은 현재 비상장으로 되어 있죠. SK이노베이션이 연결 종속 지주회사로 되어 있는데 SK온도 비상장 회사로서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지만은 국내 규모 입장에서는 조금 과잉 투자 아니었던가. 그래서 서로 또 가격 경쟁을 하고 물론 중국과하고도 경쟁을 해서 참 힘들었겠지만은 어쨌든 과잉 투자였다. 그것은 뭔가 정리가 되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아저씨도 전기차 환경 뭐 그런 건 모르겠고 휘발유 값 싸게 해가지고 미국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중간 선거도 되니까 미국은 또 기존에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화석연료 자동차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거로 봐서는 전기차 판매는 뭐 유럽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금 흘러가는 추세로 봐서는 그 휘발유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좀 미국이 전 세계 그 원유 시장을 장악해가지고 또 해상 운송로까지 장악을 해서 세계를 실질적인 로마 제국이 되겠다. 앞에 뭐 오카자키 연구소가 삼국체제 운운 하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실질적인 로마 제국이 되겠다. 또 저는 비유해서 제2의 캐리비안 해적이 되겠다고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전기차 그렇게 앞날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뭐 다른 나라 갔을 때 필요한 거지 지구에서 필요하겠냐? 화성 갔을 때나 필요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휴머노이드가 의료 포장 사랑 공정의 그대로 신영빈 GD넷 코리아 1월 29일 롯데 글로벌 로지스 광운대 실증 현장 가보니 택배 시키면 오는 폴리백 그 비닐봉투를 포장하는 버튼 앞에 휴머노이드가 섰다. 옷을 집어 폴리백에 넣고 버튼을 눌러 마감한다. 물류센터에서 반복되는 익숙한 공정에 로봇이 일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강원대 휴머노이드 실증 현장을 방문해 물류 작업 방식을 살펴봤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롯데 전문기업 로브로스 박수환 강원대 로봇 학부 교수팀과 함께 국책과제에 선정돼 업계 최초 이족보행 AI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현장에서 본 휴머노이드는 사람이 매일 반복하던 포장의 손동작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작업 흐름 전체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집기부터 투입, 마감으로 이어지는 핵심 동작을 최대한 가깝게 구현해 변수, 죄송합니다. 변수와 난점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휴머노이드는 아직 스스로 작업을 완결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원격 조작 기반으로 공정을 수행하는데 하며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식이었다.
난점은 집기에서 먼저 드러났다. 물류 공정에서 상품은 늘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류는 형태가 매번 다르고 겉면이 비닐 포장재로 감싸진 경우가 많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취재한 내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뒤에 전선이 있는 것은 원격 조정 현재 수준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게재를 했습니다. 베네주, 베네수 원유 파이프 막힌 중국 K석화엔 기회. 이정민 문화일보 1월 30일 미 원유 시장 통제의 패권 변화. 베네수 민영화의 저가 매입 막혀 중국 국영 기업 구매 전면 중단. 제재 강화 이란산 수입도 타격. 글로벌 덤핑 공세 어려워질 듯. 한국 정유사는 수출 경쟁력 향상. 특히 중국산 과잉 공급으로 고사 직전까지 몰렸던 국내 석화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 석가업계 고위 관계자는 중국발 저가 공세가 단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원유 조달 비용과 제재 리스크를 같이 안게 되면 예전만큼 무차별 가격 인하를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일본, 동남아 석화 업체들 입장에서는 반격의 계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미국, 중국,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제재에 따른 한중 정유 및 석화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해 왔습니다. 어, 복합 정제 마진 추이가 지금 내려가고는 있죠. 물론 휘발유값이 내려가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원유에서 이 석유화학은 또 빼가지고 뭐 나프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란산 원유도 막히고 있는 중이다. 그간 러시아 원유를 싸게 구입했지만 푸틴이 가격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이란 앞바다에 한 대만 간 게 아니고 지금 두 대째가 지금 들어가서 진짜 공격할지 어떨지 지금 아주 그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최대 자본주의인 S-오일 그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이 샤인 프로젝트가 어, 힘든데도 왜 할까 했는데 이 S-오일 그 히트 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사우디는 미국하고 짝짝꿍이 잘 맞는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뭐 제가 광고를 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그 광고에 지금 그 현대가 국내 완전 시장을 이제 통합을 했죠. 그 두산인프라코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디벨론이라는 게 이제 어디 건지 두산인프라코아 거였나요? 이게 이제 비더 원, 비더 남바원이 되겠다. 그게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이 포크레인 그 건설이나 뭐 이런 지금 히토류 개발하고 뭐 광산 추운 지방 이런 데 가서라도 또 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쓸 기회가 많겠죠. 건설에서만 꼭 쓰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고 그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는 뭐 이런 인생에 이런 야망을 가져보기는 뭐죠? 분수를 알아야 되죠. 저는 분수를 아니까 이미 뭐이 뒷방 늙은이가 된 입장에서 뭐 개인 뭐 자,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1월 말일을 마감합니다. 또 2월 달 짧은 달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